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부, 통신사, 시민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로 대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통신비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버스 타시는 분들 버스 앞문 열릴 때마다 버스 번호와 함께 나타나는 광고판 보신 적 있으시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고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왜 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다는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으로 중단이 됐던 건데요. 지난해 7월에 5교의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시 광고판이 설치된다고 하네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Come On Over Baby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16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통신비 인하, 요즘에 뜨거운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통신 3사의 기본료 11,000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각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스튜디오에 초대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던데요. 예, 이제 촛불 시민혁명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또 어떤 시민들의 열망을 전달하는 일들을 아무래도 개개인의 시민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시민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바쁜데, 특히 저희는 이제 원래 저희 전문 분야는 어떤 뭐 촛불 집회 이런 게 아니고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사실 이게 4대 가계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집집마다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감히 민생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도 반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로 모두 나가는 허망한 상황, 여기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아주 큰 부자들은 전혀 문제를 안 느끼지만 99% 가까운 우리 서민 중산층들은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문제에 대한 굉장한 고통과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럼 참여연대가 이런 일들을 하는 뭐 NGO,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죠. 뭐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이 평범한 시민들을 몰래 감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간첩을 조작하거나 뭐 백남기 어르신을 그렇게 쓰러지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못하게 예방하게 하는 역할도 하면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정책, 시민들에게 유리한 그래도 서민들이나 중산층도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 제안과 개발을 계속하는 단체이고, 대부분 이제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에서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계속 더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회원도 되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1994년도에 이제 생겨서 한 23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뭐 초기에는 이른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이나 박원순 현 서울시장님 같은 분들이 주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운동이 너무 좀 유명하고 엘리트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갈고 좀 더 평범하고, 우리 보통 시민이란 말 있잖아요. 좀 더 평범하고 이웃 사람들인 분들이 이렇게 간사도 많이 되고 또 후원회원으로 많이 참여, 자원봉사자도 한 수백 명 계시는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어떤 회원 시민들의 공동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뭐 어디 정파에 속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번 정부 들어서도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거는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그렇게 또 활동하실 계획이신지요? 맞습니다. 보통 시민단체 3대 속성이 NPO, NGO, 난파티라고 하는데요.
비영리 기구 NPO, 예. 비정부 기구 NGO, 그러니까 정부 기구도 아닌 민간 기구이고, 예. 기업 기구가 아닌 비영리 기구다 NPO다. 그 다음에 난파티,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당 세력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민간 시민 조직입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정부가 잘 하기를 바라죠. 지금 예. 국민들의 여론 90%도 잘해야 된다. 잘했으면 좋겠다. 또 잘하고 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란 건 늘 남용될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다 해도 빈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계속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예. 추동함으로써 정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촉구하는 역할, 그러다 잘못이 있으면 따끔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예.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촛불 집회가 끝나고서 좀 쉬시나 했더니 뭐 계속 바쁘시네요. 뭐 예. 쉴 틈이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촛불 집회 23번 전국적으로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예. 함께했고 뭐 참여연대나 우리 리서치 공공의 창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의 3분의 1이 넘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실제로니까. 예. 한 집마다 한 명씩은 참여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집에 이제 가구수가 3명 정도 되니까 사는 예. 되니까요. 그래서 국민항쟁, 국민혁명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자마자 조금 쉬려고 했는데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예,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정책 제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 예. 가서 피켓팅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어제도 통신비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 그저께는 또 전월세 상한제 우리 국민 절반 집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으니까 집이 많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위한 정책을 더 이상 펼칠 필요가 예. 없다. 오히려 집이 없는 서민들, 중산층, 신혼부부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그런 계속해서 정책까지 하루에 하나씩 발표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 또 광화문에 가니까 국민인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또 최근에 그 KT가 부가세를 지금 환급을 안 내주고 있는데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 폰 예, 안심 예. 서비스에서 보험료인데 그럼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되는데 1,000만 명한테 600억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징수를 한 거예요. KT에서. 그래서 검색어 계속 올라와 그거 있었잖아요. 시선 올라오는데 예, 오늘 예. 청취자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걸 적극 홍보를 안 한 겁니다. KT에서. 아하. 그래서 저희들도 막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열심히 예.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KT 고객했던 분들은 예. 무조건 빨리 검색하셔가지고 예. 최소 몇천 원에서 많게는 몇만 원까지 돌려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권리들 우리 시민들이 찾아나가실 수 있도록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또 좋은 정보도 알려주셨네요. 예. 자, 오늘 모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주제는 그 통신비 인하 문제입니다. 처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장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제 98년 12월부터 참여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때부터 저희들이 보니까 예. 교육비, 주거의료, 통신비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통신은 당시에 이제 이동통신이 막 보급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전파 사용료라는 걸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거예요. 1년에 12,000원을. 예. 그것도 한 달에 1,000원씩 해서 12,000원이면 시민들이 알게 될까봐 세 달에 3,000원씩 12,000원을 4번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예. 꼼수였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통신 3사가 내고 있는데 또 시민들한테 내게 하냐. 그러니까 핸드폰이 기지국이기 때문에 전파 사용료를 내라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하나를 기지국으로 해서 가더라고요. 색다른 생각이네요. 당시에 박원순 사무처장 시절이었는데요. 예. 박원순 사무처장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전파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해서 1인당 12,000원의 전파 사용료를 없앴습니다. 그런 이제 혁혁한 성과도 있었고 예. 또 이렇게 발신자 필수 서비스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예. 3,500원으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통신 3사가. 예. 그래서 또 제가 통신 3사 앞에 가서 들어 누웠죠. 어떻게 그게 3,500원이나 하냐. 예. 그 표시 하나 띄워주는 게. 그래서 그때 2,000원으로 도입하더라고요. 그랬죠. 2,000원도 비싸다 계속 싸웠습니다. 1,000원은 인하하고 결국 없앴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도 30원씩 받는 거예요. 그랬죠.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원가도 예. 별로 안 된다는데. 그래서 막 싸웠더니 20원으로 결국 문자도 무료화되고. 예. 또 기억나는 게 아마 이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통화요금 과금을 1분당 18원씩 과금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1분 1초만 한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게요. 2분 요금이 되는 거예요. 예, 1분 예. 딱 1초만 해도 아. 그걸로
통신 3사 1년에 1조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대단하죠.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열심히 캠페인해가지고 1초당 1.8원으로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면서 알게 된 거죠. 통신 3사가 통화요금 똑같이 적용하는구나. 문자 메시지도 30원, 통화요금도 1분당 1.8원. 예. 나중에 변경된 것도 1분당 18원, 나중에 1분당 1.8원. 예. 데이터요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하. 담합을 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공정위에 신고하고, 폭리다, 담합이다, 행포다. 그래서 통화요금이 조금, MB정부 때 통신요금, 기본요금 1,000원이나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늘 죄송한 게, 지금도 교육비 주고 무료 통신비 우리 국민들 시달리잖아요. 제가 발로 뛴다고 뛰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8년부터 통신비 인하의 역사에 아주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뭐 오늘은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통신비 싸지고 해주면 좋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제 혼자 나오셨으니까 제가 예. 상대편 입장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식의 이런 시장 간섭은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민간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예.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어떤 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요. 저희들이 또 이러면 길거리 어떤 튀김이라든지 또는 오뎅 또는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의 지금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거나 예. 그걸 반값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참여연대가 진행한 유명한 투쟁이 이제 반값 등록금 투쟁이었는데 생활필수품 공공재인 교육, 주거, 의료, 통신이니까 저희가 원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 폭리치하지 마라. 반값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먹는 예를 들면 생수를 어떻게 원가가 얼마냐 반값을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길 수 있는 건 시장에 맡기되 그게 독과점 상태이거나 또는 그 서비스 성격이 공공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면 시민들이 아예 살아갈 수 없는 거라면 개입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YTN 올 때도 저 도로로 왔는데 예. 이용료 안 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눈에 보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바로 도로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통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상통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생활필수 공공재니까 군대에서도 무전기로 이렇게 무전통신할 때 선이 없잖아요. 네. 충전 비용 외에는 일체 통신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들지도 않는다라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통신요금제는 최소 3만 원대 요금제에서 많게는 9만 원, 10만 원대 되어 있고 가게마다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의 통신비를 내고 있고 OECD에서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신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예전에 전화국이 깔았잖아요. 예. 한국통신. 그렇죠. 심지어 전화국이라는 국가기관이었고요. 이동통신도 한국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국영기업에서 예. 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초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그리고 통신 3사가 있고 4사하고 5사가 없잖아요. 예. 청취자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통신은 대규모 공공사업이기도 하고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허가산업입니다.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예를 들면 튀김집 옆에 튀김집 바로 들어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통신은 아무나 못합니다. 거기서 바로 공공재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전파하고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위해서 방송국도 아무나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파나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예. 아무나 허용하면 다 겹쳐지고 충돌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방송 공영성도 담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주파수와 전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공공 서비스고 생활 필수품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재로 네. 봐야 한다. 그러면은 기본료가 통신비에서 어떤 명목으로 돼 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주로는 보면 이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요금들 공공요금의 기본료를 받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망을 국가가 깔고 관리하는 것들 이렇게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서비스들이 기본료를 받는데 이동통신도 최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7,000원까지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11,000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노태우 정부 김현상 정부 거치면서 어떤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로 또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렇게 한국통신도 민영화됐고 KT도 그다음에 한국이동통신이 결정적으로
노태우 정부 말기에 그 사돈이었던 SK그룹의 최종현 당시 회장한테 이렇게 특혜 불화돼서 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 대기업에게 넘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때 공기업이 받았던 국영이 받았던 기본요금 고스란히 민간 대비 가면서도 사실 당시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역시 특혜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를 해준 거죠. 그리고 망을 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본요금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국민 세금으로 깔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망을 깐 어떤 초기 투자 비용은 다 회수가 됐거든요. 지금 통신 3사의 1년 영업이익은 3.6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은 얼마 전까지는 20여 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30여 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망 투자 비용은 회수가 다 됐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예전에 유선전화 다 있었잖아요. 한국통신에 깔던 거. 그 집까지 선이 다 들어오죠.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났었어요. 그럼 와가지고 돈 한 푼 안 받고 무상수를 다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본료를 받으니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이동통신은 지금 집까지 선 깔아져 있습니까? 안 깔아져 있습니까? 큰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집까지는 안 오잖아요. 비용이 덜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선이기 때문에 고장이나 유지 비용이 거의 들질 않습니다. 설령 고장 나도 비용을 통신 3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 핸드폰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수리해야 되고 유심카드가 불량이면 유심카드 제가 사서 끼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료를 더 이상 받을 이유도 법적 근거도 받을 어떠한 지금 상황도 되어 있지 않나. 그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 모든 통신 요금에 11,000원씩 깔려 있는데 지금쯤은 전격 폐지할 때가 됐다. 이런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여쭤봐야겠네요. 기본료를 없애면 그만큼 다른 식으로든 어떻게든 받아낼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동안 통신 3사 그런 장난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소비자들을 많이 기만하고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데이터 요금을 더 받는다거나 뭐 이런 꼼수를 쓸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통신 3사나 미래부 그다음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제출한 안은 기본료 폐지 11,000원 뿐만 아니라 데이터 요금도 지금 너무 비싸거나 특히 저가요금제에서 우리 국민이 많이 가입되는 32,900원 요금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용 요금제라고 통신 3사 똑같은데 거기서 데이터가 300메가바이트밖에 제공을 안 합니다. 몇 분이면 다 쓰죠? 몇 분이면 다 쓰고 심지어 카톡만 하면 버틴다는데 제가 해보니까 카톡도 한 10일 지나니까 뭐 좀 다운받았더니 그렇죠. 사진 용량이 좀 커지니까. 카톡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도로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지금은 SNS 서비스로 일자리도 얻게 되고요. 각종 서비스도 받게 되고 중요한 소통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안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SNS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이 통신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딴 데서 더 못 받는 장치를 같이 아주 기본요금 폐지하고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꼼수를 못하게 미래부라든지 정부에서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이런 대안을 동시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2G, 3G만이냐, LTE까지 포함되냐,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알뜰폰 업계가 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듣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알뜰폰 선생님들하고 YTN에도 몇 번 왔었었거든요. 제가 모시고도. 자, 2G, 3G만 폐지하면 거긴 대부분 알뜰폰이기 때문에 알뜰폰 회사들의 지금 올 평균 매출액이 1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11,000원 없으면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알뜰폰은 기본용을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그러면 대부분이 4G에 가입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제 통신 3사 4G 가입자들 위해서 기본요금 폐지해야 된다는 건데 폐지하면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700만 명이 넘게 가입됐는데 그래서 저희의 대안은 알뜰폰 기본요금 폐지하지 말고 1. 두 번째 통신 3사 기본요금 폐지하고 나면 알뜰폰의 가격 알뜰폰이 굉장히 가격이 어려워지는데 알뜰폰이 지금 통신 3사 또 망을 도매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는 똑같습니다. 알뜰폰은 서비스가 안 좋을 거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음성통신, 문자, 똑같은데 근데 지금
이 망 도매가가 너무 비쌉니다. 통신 3사가 자기들 소매가에 한 50% 정도에 팔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알뜰폰 이윤을 붙이고 팔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가격 경쟁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저렴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망 도매가만 원가 수준으로 팔아도 기본요금 폐지돼도 그 통신 3사랑 경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망 도매가를 원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예. 알뜰폰 업계도 지금 내고 있는 전파 장려를 좀 계속 영구 면제해주고 예. 특히 마지막 알뜰폰 영역에 30여 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난 정부 때 미래부에서 통신재벌 3사의 자회사를 진출시켜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목 시장에 공룡 재벌이 들어와 있는 꼴이거든요. 그 3사가 퇴출되면 나간다면 알뜰폰이 훨씬 지금보다 그 저렴한 통신 사실상의 제사 이동 통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알뜰폰을 대폭 활성화하고 육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통신비와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더 리얼 그룹의 투데이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조금 전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다녀갔잖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네요. 8588번님 주거하는 주택으로 투기하는 거 절대로 반대입니다. 8376번님 전월세 상한제 진짜로 퇴계해 주세요. 9992번님은 안발장님 오랜만입니다.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별명이죠, 안발장. 자,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톡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인천시는 지난 14일에 인천대학교에서 교육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7번째인 주권인 그 인천형 교육주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인천을 선언했는데요. 예. 이날 발표한 교육주권은 인천형 교육주권 정책 제안을 위한 민간 협의회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지난 5월 10일에 인천시에 정책 제안서가 전달됐고요. 인천시는 시민들의 그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주권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예, 인천형 교육주권 기대가 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천시의 인천형 교육주권은 인천의 그 특성과 정서, 문화, 역사, 환경 등의 그 교육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천의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했고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과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 그리고 행복한 평생 학습 도시와 그 인천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인재 양성, 제도 개선 건의 등 5대 분야에 14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예. 앞으로 인천시는 그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주권을 발표한 만큼 교육의 절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의 공직자와 공사 또 공단 직원들이 급여 우수리를 모금해서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그리고 그 산하공사공단이 함께 삼천가정 사랑언약사업 성금을 전달했는데요. 이날 성금은 인천시 공직자들이 지난 4월부터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우수리에 1,000원을 더 보태어서 성금을 조성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소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인천시는 그 국토 최북단에 최초로 추진 중인 백령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인 임대주택 80호를 강화와 연평 지역에 220호를 더 확대해서 총 30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인데요. 이번 사업은 기존의 그 공공주택 사업지구와는 다르게
읍과 면지역에 소규모의 그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그 주변을 체계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섬 지역에 관련 시설이 잘 들어섰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방방곡곡으로 안전점검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시죠. 박경련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를 다뤄볼 주제가 엘리베이터 관련된 사고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인데 저도 얼마 전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좀 움찔움찔하더니 문이 열렸는데 그 턱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위치가 제대로 안 맞게 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무서웠는데 네.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진짜 많죠.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거든요. 예. 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왜 이렇게 확 추락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번에 엘리베이터 사고와 안전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뭐 전문가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그런 공포심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는 2만여 개의 부품이 모인 첨단 안전장치이고요. 예. 2중 3중의 추락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대요. 그래서 일단 뭐 엘리베이터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 조속기라는 게 작용을 해서 본체를 세우고요. 네. 또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는 로프가 있는데 이 와이어 로프도 자연적으로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로프가 끊어진다고 해도 자동 정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움직여서 추락을 막게 되고요. 또 설사 추락을 한다고 해도 밑바닥에 스프링으로 된 완충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막 전속력으로 확 추락해서 사망하는 뭐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는 영화였군요. 영화는 영화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런 추락 사고는 없더라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사고는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엘리베이터 점검하고 있다는 표시 뭐 그런 거는 자주 보셨을 네, 거예요. 빨갛게 점검 중 이렇게 떠 있죠. 네. 그 엘리베이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고장을 막기 위해서 오류가 있을 때는 멈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네. 아마 체감이 높으실 겁니다. 고장 너무 자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또 제대로 된 점검을 받지 않거나 또 오래된 승강기의 경우에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잘 알아두시면 침착하고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상 상황에서 일단 바깥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갇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베이터마다 뭐 빨갛게 혹은 노랗게 비상벨이 있잖아요. 있죠. 뭐 저는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다행스럽게. 근데 얼마 전에 비상벨을 눌러도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비상벨의 경우에는 한 번 누르면은 관리실로 연결이 되고 두 번을 누르면 유지 보수업체로 연결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기계에 따라서는 연결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 안내 멘트를 기다렸다가 두 번을 눌러야 되는데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을 눌러서 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유지관리업체로 넘어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고요. 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유지관리업체가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게 안 되는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엘리베이터는 두 번을 누르면 유지관리업체로 통화가 됩니다. 뭐 이런 안내 표지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와 유지보수업체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아파트나 상가 또 건물주도 내가 사는 곳의 승강기가 제대로 점검을 받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갑자기 멈추는 경우에 그 안에 그냥 침착하게 계신 분들은 몇이나 될까 싶어요. 다들 나가고 싶어 하실 텐데 네. 그 페이스북 영상에서도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면 그렇죠. 좋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갇혔다 이런 생각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네. 다만 공기가 부족해서 숨이 막히거나 완전히 추락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내가 기다리면 구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평정심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되고 혹시라도 연결이 안 될 때는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승강기마다 고유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는 여기가 어딘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건물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당황하시는데 그 승강기 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번호만 알려주시면 이게 어디의 승강기인지 뭐 형태가 어떤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 번호를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엘리베이터 문을 간혹 강제로 열고 탈출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은 강제로 열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아래층으로 뛰어내리다가 뒤쪽으로 반동 때문에 뒤쪽에 엘리베이터 통로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통로라는 게 건물 높이만큼 뻥 뚫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저 정도면 내가 뛰어내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뛰어내렸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강제로 문을 열고 뛰어내리지는 마시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7층하고 8층 사이에 어중간하게 멈추면은 그 틈으로 8층 위쪽으로 이렇게 꾸겨서 나갈 수 있지만 뛰어내리는 순간에 그 7층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쪽으로 뚫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확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끼임 사고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다니는 소지품도 걸릴 수가 있고요. 뭐가 이렇게 잘 낍니까? 애완견 줄이나 줄넘기 줄, 가전제품 코드선 같은 게 낄 수가 있다고 해요. 보통은요, 이제 뭐가 물체가 딱 있으면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이제 센서가 있어서 그런데 아주 얇은 줄은 인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자꾸 열리잖아요. 누가 누르면 그럴 때 밖으로 나가려는 경우가 있어서 애완견이 확 나가고 문은 닫혀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손가락에 이렇게 줄을 끼고 있다가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넘기 줄이나 가전제품 줄을 뒤쪽으로 느리고 오다가 줄이 밖에 놓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줄을 들고 있던 손이나 손목,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애완견과 함께 탈 때는 꼭 안고 타시거나 줄을 아주 짧고 단단하게 잡아야 되겠고요. 뭐 긴 줄이나 스카프, 특히 아이들 우리 줄넘기 줄 이런 것도 정전 잘 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들 손이 끼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거 위험해 보이던데요. 그 영상 보니까요. 정말 위험한데요. 아이들이 문에 손 대고 장난 많이 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손이 끼었을 때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손을 막 빼내려고 문 열린 버튼을 막 누르시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쪽에 보면 절곡 부분이라고 해서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오히려 낀 손이 더 파이고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9가 올 때까지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문 틈을 뭐 우산이나 막대나 이런 게 있으면 지렛대처럼 이렇게 벌려서 손에 그 압박을 좀 낮춰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 닫힐 때 가운데 손 끼는 것보다도 문이 열릴 때 그 손이 말려서 같이 들어가는 그걸 더 조심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끝으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대부분의 엘리베이터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인데요. 기계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위험이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손이나 물건 끼이지 않도록 또 고장으로 멈췄을 때는 안전한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98 Degrees의 I Do 띄워드립니다. 한 주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